한 번뿐인 인생, 오늘을 살아라. 인생은 순간과 순간이 모여 이루어진다. 지난 날을 떠올리면 굵직한 사건들만 생각날지 몰라도 큰 사건이 아니라 소소한 순간들이 모이고 이어진 게 인생이리라. 순간의 연속인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한다. 순간적으로 저지른 사소한 실수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는 간혹 나비효과처럼 인생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 변화는 우리를 행복처럼 평온한 호수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청난 슬픔의 강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얼마 전 나 역시 그랬다. 순간적으로 인생의 작은 실수를 범했고 그로 인해 주체 못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제임스 마틴은 옥스퍼드 대학 9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를 해온 인물이다. 그는 21세기의 의미, 미래학 강의 등 104권이나 되는 방대한 저서들을 남긴 미래학자다. 1978년에 출간된 선으로 연결된 사회는 퓰리처상 후보에도 올랐다. 1970년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회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내다보았고 9.11 테러를 1980년대에 예측했다. 그는 할리우드 스타처럼 호화롭고 멋진 삶을 산 것으로도 유명하다. 발도 넓어서 자신이 제작하는 비디오에 유명 할리우드 배우를 내레이션으로 참여시킬 정도였다. 옥스퍼드 대학은 그의 이름을 따서 동서, 융화, 미래학 등을 연구하는 옥스퍼드 마틴 스쿨을 만들었고 최근까지도 엄청난 연구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다. 유명세나 화려한 이력과 달리 제임스 마틴은 무척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겸손했다. 언제나 내게 자신이 준비한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평가해달라며 보내올 정도였다.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에도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기꺼이 자신이 쓴 책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를 보고는 Great Work라는 기분 좋은 찬사를 보내주었다. 그러던 2013년 3월이었다. 제임스 마틴에게서 한 통의 이메일이 왔다. 당시 나는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 옥스퍼드로 가는 길에 뉴욕에 들릴 수 있겠어요? 상대에게 부담을 줄까 웬만해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는 그였기에 무슨 일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가질 못했다.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잔뜩 쌓여있는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시간 낼 수가 없었다. 아니 이것조차 변명이리라. 사실은 오랜 비행과 일정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기에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고는 잡다한 일들에 발목이 잡혀 그와의 만남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동료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제임스 마틴 박사가 수영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소리내어 한참을 울고 말았다. 그가 초대했을 때 미국에 가지 못한 내 자신을 몇 번이고 책망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기억할 수 있었는데 나의 게으름이 막아섰다. 우리는 순간의 중요성을 잊고 산다. 멀리 내다보고 대단한 꿈이 있어야만 좋은 인생을 사는 거라 착각하고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데 서투르다. 하지만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에서 만난 세계의 석학들은 오히려 거창한 미래보다 눈앞에 주어진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옥스퍼드 의대 부학장인 데이비드 패터슨과 인터뷰를 마쳤을 때였다. 그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제 꿈은 라사냐를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소박했다. 이어진 그의 이야기에서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주말에는 브리스톨 대학에서 공부하는 딸을 만나러 가요. 아이가 내가 요리한 라사냐를 먹고 싶다지 뭐예요. 제게 가장 중요한 꿈은 딸을 만족시킬 라사냐를 만드는 겁니다. 멋지고 화려한 인생보다 딸과의 소박한 저녁 식사가 그가 꿈꾸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얼마 전 마거리스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옥스포드 근교에서 오랫동안 하숙을 운영하는 친구로 옥스포드에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2의 엄마이자 이모 같은 존재다. 마거릿은 아일랜드의 작은 시골 출신인데 우연히 소녀 시절 옥스퍼드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 정경에 반해 영어 교사로 정착했다. 그리고 댄스 파티에서 에디를 만나 결혼했다. 둘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으며 하숙생들은 그녀의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낸 특별한 공간에서 항상 안락함을 느꼈다. 그날 내가 그녀의 집을 서둘러 찾은 건 다른 이유가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좋은 일은 아니었다. 마거릿의 남편인 에디가 수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두 부부에게 무엇보다 에디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에디의 얼굴은 매우 편안해 보였다. 오히려 평소보다 건장해 보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둘 다 하숙을 그만두고 조용히 은퇴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다. 이제 일보다는 휴식이 필요한 나이잖아. 하지만 마거릿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하숙생을 받을 거라고 말했다. 에디는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살고 싶어해. 계속해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학생들 방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고 싶어하고 이 부부에게 행복은 저기가 아니라 여기였고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았다. 나는 이들처럼 지금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문득 옥스포드 대학 엑서트 칼리지의 프랜시스 케언 크로스 학장이 떠올랐다. 그는 보이스 프롬 옥스포드를 설립할 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도 가장 먼저 인터뷰를 해주었다. 서울대와 협력해 그의 강의를 콘텐츠로 만든 적도 있는데 강의료를 본인의 이름도 아닌 내 이름으로 엑서트 칼리지에 기부하는 아량과 센스를 발휘했다. 그녀는 옥스포드를 졸업하고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을 역임한 저널리스트 출신으로 옥스포드 대학 엑서트 칼리지의 700주년 기념 행사에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을 직접 섭외할 만큼 인맥도 화려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한옥에 머무르면서 연신 감탄을 아끼지 않은 친한파 영국인이었고 학생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았다.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장 기쁜 일로 칠 만큼 열정적인 교수이기도 하다.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열정적으로 보였지만 그의 인생 역시 마거릿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오랜 시간 익숙한 공간에서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대학은 참 경이로운 곳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지요. 그게 바로 인생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에게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은 무조건 화려하고 좋은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익숙함과 반복된 삶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닐까. 세계적인 의학 및 과학기술 분야의 출판 미디어 그룹 엘스비어의 지영석 회장 역시 지금을 즐기고 오늘에 충실한 사람 중 하나다. 그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에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존경하는 멘토인 잉그람을 따라 말단 직원으로 잉그람 마이크로라라는 회사로 옮겼다.
하지만 책과 교육에 대한 열망을 지우지 못하고 거기서도 책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었다. 당시 아내는 그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게 더 중요하지요. 라는 말로 소리 없이 강한 응원을 보냈다고 한다.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 경력을 쌓은 그는 랜덤하우스 사장을 거쳐 결국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출판협회 회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매출액만 3조 5천억인 세계 최대의 출판사를 경영하는 그의 삶은 지금도 24시간 내내 바쁘게 흘러간다. 1년 중 거의 300일을 출장으로 보내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할 정도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이 보내는 이메일에 바로바로 답을 해준다는 점이다. 아마 내가 아는 이들 중에서 모든 일을 가장 빨리 행동에 옮기는 사람일 게다. 그런 그가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설마 지영석 회장이 단지 운이 좋아서 고통을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랐을까? 진짜 행복은 지나온 과거나 앞으로 펼쳐질 미래보다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는 행복한 미래의 기반이 되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미래에 저당 잡혀 산다.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기도 한다. 오늘 좀 더 부지런하면 내일 좀 더 편안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앞만 보고 달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의 행복이고 오늘의 삶이다. 지영석 회장은 인터뷰를 마친 후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현재의 삶을 축복했다. 바로 이 순간 마음에 맞는 분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큰 행운 아닐까요? 우리에게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 나이 든 사람들은 청춘의 시간을 되짚어가면서 답을 찾는다. 반면 젊은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의 다음에 앞으로 전성기가 찾아올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유명한 성악가 출신이었다가 지금은 모든 사회적 지위에서 은퇴한 내 친구 낸시는 이런 답을 내놓았다. 요즘 나는 8살 된 손녀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정원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지.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행복한데 어떻게 전성기가 아닐 수 있겠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한 20년 지기 친구인 이사벨은 옥스퍼드의 대표적 명소인 노즈하우스의 이벤트 담당자로 일하는 싱글맘이다. 넬슨 만델라와 빌 클린턴 등 세계적 명사들이 거쳐간 기관에서 중책을 맡은 데다 싱글맘 역할까지 해야 하니 하루가 결코 녹록지 않다. 이사벨은 집을 나설 때마다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문을 외운다고 한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예쁘네. 왜 아니겠는가? 그녀에게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은 언제나 오늘이다. 그녀의 전성기는 언제나 지금 이 시점일 테니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인생의 전성기는 앞으로 다가올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다. 현재는 인생이 준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우리는 앞날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배우면서 자라왔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어서인지 준비와 계획, 포기를 되풀이한다. 아, 나만 그런가. 여하튼 그런 내게 200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의 메시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만큼 놀라웠다. 저는 계획 같은 건 세우지 않아요. 일이 닥쳤을 때 해결책을 찾기도 바쁜데 언제 계획까지 세워요. 안토니 캐니경은 옥스퍼드에서 오랜 시간 철학을 가르쳐왔고 벨리올 칼리지 학장과 옥스퍼드대 부총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사람들은 영국의 여왕한테 자기까지 받은 그를 안토니 캐니경이라 부른다. 그 역시 펠프스 교수와 비슷한 지혜를 건넸다.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죠.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를 통해 만난 세상의 석학들은 대부분 단순한 인생 철학을 갖고 있었다. 인생을 어렵게 바라보지 않았다. 거창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데 오히려 기를 쓰고 반대했다. 지나치게 소박하다고 느껴질 만큼 현재의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심지어 오늘 밤 잘 자는 것이 나의 유일한 꿈이라고 밝힌 이도 있다. 그렇게 그들은 오늘을 살아간다. 내일이 아닌 내일은 허상이며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쪽보다 밝은 면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누군가는 그것을 긍정적인 자세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희망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자기만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마련이다. 브루스는 70대의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댄싱 코치로 일하고 있다. 어느 날 그에게 마티아스가 찾아왔다. 마티아스는 옥스퍼드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독일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춤 실력이 부족하지만 1년 후에는 댄싱 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따고 싶다며 브루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의 계획을 듣던 브루스는 인생 9단에 걸맞은 제안을 내놓았다. 내가 메달을 따길 원한다면 지금 시도해야지. 1년 후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길지 않다.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 소장인 빌 더튼 교수는 자기 삶의 철학을 인생은 짧다는 한 구절로 정리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인생이기에 더더욱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즐긴다. 시간이란 놈은 내가 어루만지고 가까이 두어야 내 것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껴두기만 해선 안 된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갑시다, 떠납시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고 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다 아는 얘기다. 그래도 80세 전후까지 수명이 평균화됐으니 다행히 그 죽음이 우리 시대에는 꽤 늦게 만나게 된 셈이다. 죽음을 이렇게 늦게 만날 수 있게 됐으니 참 다행이다. 한데 아쉽게도 나이 30만 넘겨도 뭔가 확실히 결정 못해서 안달을 한다. 이제 30이나 됐는데 뭘 어떻게 하겠나 하는 식의 말도 왕왕 듣는다. 하지만 맞닥뜨리게 될 운명은 아직 한참이나 더 남았다. 이 귀한 시간 뭘 하면 좋을까? 나는 경험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 못하게 되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걸 우선시하는 중이다. 어쩌면 양분을 쌓는 중이란 말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다. 유튜브만 켜도 복잡한 양자역학에 관한 정보를 10분이면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어떤 지식이든 원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지식이 보편화돼 가고 있다. 하지만 경험은 다르다. 인생은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 즐기는 것의 경험은 비교 불가 섹터다. 어쩌면 이 말이 생계에 하루하루 매달려 사는 누군가에게 사치처럼 들릴까봐 걱정이 된다. 하지만 내가 나누려는 것은
그 바쁘고 힘든 하루 속에서도 휴일이 있고 잠시 짬을 낼 때도 있다는 거다. 누워서 쉬어도 아까울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뭐든 어디든 허락되는 만큼 직접 보거나 가보는 경험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것 같다. 긴 것 같은 80년 평균 수명도 지나고 보면 한순간 바람처럼 느껴진다고 그 나이 든 어른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건 진짜로 믿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 짧은 인생을 즐겨야 할 것 같다. 사업도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는데 그 말도 믿을 만하지 않나. 어쩌면 육체적 늙음보다 정신적 늙음에 너무 일찍 다가서 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하고 싶은 거 포기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 말이다. 포기를 너무 자주 하고 포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포기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게 된다. 정말 가보고 싶었던 뉴욕. 그래서 나는 꼭 가보고 싶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한수 홀바인의 죽음의 춤 작품 앞에서 갑자기 만난 죽음에 놀라지 않을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각오로 한참을 서 있었다. 인생을 더 깊게 경험하는 8가지 방법. 1.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지금 적어본다. 2. 작은 것부터 당장 실행에 옮긴다. 3. 익숙한 루틴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 4. 경험을 기록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든다. 5.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해 본다. 6.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에 집중한다. 7. 실패해도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다. 8.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간다. 모두 쓰기에도 부족한 것들. 한때 사랑에도 총량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내가 가진 걸 모두 주고 나면 더 줄 게 없어지고 그렇게 사랑도 끝나버리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랑과 애정을 충분히 주기보다 매번 아끼고 아껴서 줬다. 그런 나에게 상대는 답답해하고 아쉬워했지만 나는 오늘 많이 아꼈다는 미련한 생각을 하며 만족해했다. 사랑이 영원한 게 아닌 걸 모르고. 당장 내일이라도 헤어질 수 있고 뜻밖의 사고로 영영 이별할 수도 있는 걸 몰랐다. 나는 내가 가진 사랑을 수십 년에 걸쳐 소분하고 잘게 나눠 쌀 몇 톨만큼씩 나눠줬다. 좋은 건 나중을 위해 아껴둬야 하는 건 줄 알았다. 바보처럼. 어릴 적에 너무 아껴두다 녹아버린 초콜릿을 기억하지 못한 나는 그저 바보였다. 나중은 언제일지 모른다. 좋은 걸 아껴두면 더 좋게 잘 쓰일지, 곰팡이가 펴버리게 될지 모를 일이다. 아껴둔다고 모두 좋은 게 아니었다. 그 좋은 것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거나 그걸 누릴 여유나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였다.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는 게 일부 맞는 말이나 모두 맞는 말이 될 수 없는 것도 이제는 안다. 오늘 행복해지려고 오늘의 행복만 추구하면 불안정한 미래에 살게 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지나친 절제와 미루기는 오히려 현재와 미래 사이의 불균형일 뿐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이면 적당히 누리는 요령을 챙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는 그 좋은 거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떡하냐고 따지겠지만 미래만을 위해 지금을 모두 다 버리면 미래가 와도 행복이 낯설어서 잘 쓰지 못할 것 같다.
좋은 거 누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나. 와인 한 병 아껴뒀다가 날씨 화창한 어느 날 친구들과 나눠 마시는 거. 튼튼하고 멋스러운 노트 한 권 사놨다가 어느 날부터 들고 나가 쓰기 시작하는 일 아닐까. 뭐든 오늘을 느끼는 기쁨, 나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면 되는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행복의 기술 7가지. 1. 오늘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미루지 않는다. 2. 소중한 것을 아끼기보다 나누며 즐긴다. 3. 미래를 계획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 4. 작은 행복을 기록하고 되새긴다. 5. 좋은 것을 사용할 용기를 낸다. 6. 사랑과 애정을 쌓아두지 않고 표현한다. 7.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 따로 또 같이. 매 순간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긴다. 아마도 인생은 계속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강줄기일 것 같다.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지내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고 몇몇 사람과 깊게 지내는 게 편한 사람이 있다. 내 경우는 후자다. 나는 동시에 여럿과 관계 맺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다.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 집중하느라 이전의 관계는 조금 느슨하게 놓아두게 된다. 사회생활에서도 특히 더 그렇다. 이리저리 앞으로 나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인연과 이전에 없던 비전을 따르다 보면 관계를 놓아야 할 때가 생긴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와 결이 조금은 다른 것은 내가 정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때면 속이 쓰라리고 아프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고민을 털어놓으면 대다수는 다 같이 살려다 다 같이 죽는 거라고 조언한다. 보내주는 것도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다독인다. 맞는 말이다. 함께 간다고 계속 좋다는 보장도 없고 어디론가 가서 잘 된다는 보장은 더 없는 거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순간이 나는 아팠다.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나도 내 앞가림이 한참 남은 사람일 뿐인데. 그저 나는 아직 누군가를 떠나보내기 두려운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오는 인연이 있으면 가는 인연이 있다. 그건 평생 벌어질 일이다. 사회생활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사업을 하는 중이거나 그 이상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나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힘이 세다. 맹목적으로 맹신만 하지 않으면 분명히 큰 힘이 돼주는 인연들이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다. 놓을 인연을 놓을 줄 아는 힘이 필요한 때다. 다만 웃으며 떠났던 것처럼 미소를 띠며 돌아와 마침내 평온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이영도 소설가의 드래곤 나자에 나오는 이 대사처럼 거의 흠모한 문장이라 여러 사람들에게 써보냈던 이 말처럼 꼭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헤어지는 우리가 언젠가 다시 돌아와 미소를 띠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관계를 지키며 성장하는 7가지 방법. 1. 소중한 인연을 떠나보낼 때 미소를 잃지 않는다. 2. 떠남과 남음의 균형을 고민하며 선택한다. 3.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가치를 모두 존중한다. 4. 냉정함과 따뜻함을 함께 갖추려 노력한다.
동료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지킨다. 6. 독립적인 사고로 더 나은 길을 모색한다. 7.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성장의 기회를 찾는다. 기다리는 것과 멈춤의 차이. 한여름 땡볕 아래서 친구가 말했다. 이럴 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더 시원해. 무슨 소리? 가만히 있다고 더위가 사라지나? 부채질 한번 얼음물 하나 사다 마시는 게 더 빨리 시원해지는 방법이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시원해지나?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사실 이 가만히 좀 있어는 내가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다. 친구들이나 가족, 직장에서도 이 말을 정말 많이 듣긴 했다. 아마도 속도를 좀 줄이고 차분하게 실수 없이 다음 일을 하란 의미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 불안한 마음을 읽어서 돕고자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더 초조해졌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나만 뒤처지게 하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말로 여겨질 때가 많았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흐름에서 밀려나게 될 것만 같았다. 머물러 있으라는 말인지 그냥 중단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인지도 헷갈릴 때가 많았다. 물론 내가 허둥대다 실패한 일이 적었던 건 아니다. 잠시만 참았으면 한 발 멈춰 지켜봤더라면 더 좋았을 일들이 산더미이긴 하다. 성급하게 굴다가 실수한 일 투성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만히 있는 건 좀처럼 쉽지 않다. 뭔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머릿속까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괜한 불안감만 더 생기곤 했다. 어떤 문제들은 가만히 버틴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았다. 가만히 있다 보니 상황이 더 답답해져 가는 꼴을 본 적도 많다. 때문에 이분화해서 바라보는 방법을 좀 터득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가만히 있기와 기다림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로 한 것이다. 기다림은 빵 반죽이 발효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조금 더 나아지는 과정의 시간이다. 반면 가만히 있는 건 모든 걸 놓고 흘러가게 두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다만 정지하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인 상태를 가만히 있는 거라고 정의했다는 뜻이다. 두 단어는 비슷한 듯하지만 오묘하게 차이가 있다. 하나는 천천히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과 생각 자체를 중단하는 거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모두 맞는 것 같지도 않지만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아예 없으니 무시할 수도 없는 말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빨리 달려나가고 싶어도 나 혼자 내달릴 수 없을 때가 많다. 여럿이 모든 조건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그런 시간에 가만히 있기보다 기다림으로 돌려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다. 그 시간에 작은 습관 하나라도 다듬으며 스스로를 정돈하는 시간으로 이해해 놓고 나니 기회가 오도록 문을 조금씩 더 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다림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 결국 나이가 들고 익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기다릴 줄도 알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잘 쓰는 방법까지 알아가는 균형미가 참 중요해지는 것 같다. 더운 날 부채질 한번 하는 작은 행동이 더위를 조금 식혀줄 수 있듯. 완벽한 정답이야 어디 있겠냐마는 멈춤과 기다림 그 중간 어디쯤에 한쪽 다리의 힘을 더 줘야 할지 잘 알아차리는 지혜를 길러야 하겠다.
자기만의 리듬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다. 나만의 인생 리듬을 찾는 7가지 지혜. 1. 남의 속도와 비교하지 않는다. 2. 멈춘 순간에도 내 안을 들여다 본다. 3. 작은 습관으로 흐름을 만든다. 4. 기다림 속에서 나를 다듬는다. 5. 불안해하는 대신 호흡을 가다듬는다. 6. 내게 맞는 타이밍을 믿는다. 7.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나를 응원한다. 나이가 들어도 마인드가 젊은 사람들의 10가지 특징. 1.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 최신 트렌드에 열려있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3. 실수해도 금방 웃어 넘긴다. 4. 다른 세대와도 스스럼 없이 소통한다. 5. 유행보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6.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건강을 관리한다. 7. 작은 일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한다. 8.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한다. 9. 돈보다 시간과 경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10.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마인드로 삶을 즐긴다.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명품 인생 조언 9가지. 1.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변하는 데 집중하라. 2.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원하는 결과에 집중하라. 3.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4.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따르라. 5.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6.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버려라. 7. 불만을 말하기 전에 해결책을 먼저 고민하라. 8.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에 집중하라. 9. 후회할 선택을 줄이려면 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라. 상처는 꺼내놓으면 색이 옅어져 갑니다. 사람은 모두 상처받으며 사는 존재 같다. 상처투성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또다시 상처받을 세상으로 들어가 지낸다. 약 2년 전 우연히 만난 50대 여성분이 차분하고 덤덤한 목소리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적잖이 놀랐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목소리에 떨림도 없이 차분하게 죽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다.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등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상황의 이야기를 하나씩 나열하는 그분의 말 속에서 깊은 고통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었는지 그대로 느껴졌다. 상처가 너무 오래돼 마음속에 이미 굳어져 버려서 일상의 일부가 돼버린 것 같았다. 부모님 장례식에서 만난 친구도 그랬다. 와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며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반가운 기색도 함께 섞여 나를 맞았다. 슬픔을 바위처럼 억누르며 드러내지 않으려는 표정과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은 상반돼 보였다. 내색하지 않는 그 슬픔은 소리내 우는 것과 다름없는 커다란 고통과 다르지 않았다. 그랬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품는 것 같다. 그 여성분도 친구도 우리 모두가 그렇다. 하지만 상처는 고스란히 그 안에 살아있다. 기어이 비집고 눌러앉아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좁고 얇지만 깊고 강렬하게
덤덤한 목소리로 온갖 고통을 이야기했듯 무표정한 얼굴로 눈물을 흘렸듯 우리는 모두 상처를 덮는 데 익숙하다. 글을 쓰는 건 이런 상처의 즉효약이 아니다. 치료제도 아니다. 하지만 글은 덮어놨던 나만의 상처들과 마주하게 한다. 오래 덮어둔 고통을 바라보게 하고 천천히 밖으로 꺼내놓도록 돕는다. 따뜻한 손으로 꽁꽁 언 얼굴을 감싸온기를 더하듯 글은 모난 상처를 조금씩 녹여 옅게 해준다. 그렇게 조금 나아진 가벼운 가슴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이 돼준다. 누군가 볼 수 있는 글을 쓸 수도 있고 분신 같은 나만의 글쓰기를 할 수도 있다. 다만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작은 용기 한 줌으로 상처를 꺼내는 글쓰기의 과정에서 상처는 조금씩 단단함을 부순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도 좋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받게 되는 배려에 때론 더 없는 사랑을 느낀다. 글로든 말로든 상처를 꺼내놓는 그 순간부터 아픔은 조금씩 색이 바랜다. 심리학자가 말하는 인생의 상처를 다루는 7가지 방법. 1.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앉아 그날의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2. 상처가 떠오를 때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잠시 눈 감고 느껴본다. 3. 노트에 아픈 기억을 적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써본다. 4.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가볍게 말한다. 5. 스스로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위로한다. 6. 상처를 글로 풀어낸 뒤 나를 다독이며 작은 보상을 준다. 7. 고통이 덜해질 때까지 매일 조금씩 기록하는 습관을 만든다.